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된 김영순 씨. 매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손자를 돌보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냉장고 문 여는 것도 거실에 앉아 있는 것도 조심스럽기만 하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커질 즈음 영순 씨는 작은 절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우 스님은 다른 누구도 주지 않았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죠. 처음엔 그저 신도와 스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신도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절 안에 소문이 퍼지고 두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20년 가까이 수행해 온 스님에게는, 그리고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영순 씨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죠. 62세에 찾아온 설렘, 과연 죄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지금부터 김영순 씨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죄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겠지만 제 가슴 속에는 말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참 이상해요.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준호 학교 보낼 시간이에요. 며느리 혜진이가 제 방문을 톡톡 두드리며 깨우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소리였지요. 네, 금방 일어날게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었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혜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면서도 시간을 자꾸 확인했어요. 바쁜 게 눈에 보였지요. 어머니, 준호 도시락은 냉장고에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챙겨주세요.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준호 도시락을 꺼냈어요. 혜진이가 전날 밤에 정성스럽게 준비해 둔 거였어요. 김밥에 과일까지 참 예쁘게 싸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도시락을 챙기면서 준호국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했거든요.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국을 부었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 뜨거운 국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가스레인지 주변이 온통 국물 범벅이 됐지요. 놀란 제가 얼른 걸레를 가져오려다가 또 휘청했어요. 허리가 갑자기 아팠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이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줬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국물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작은 한숨이었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신데. 다음부터는 그냥 저한테 두세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요. 목소리는 정말 공손했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다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뜻을 모를 리 없었지요. 이제 이런 일도 혼자 못하시는구나. 그런 뜻이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혜진아. 조심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어머니는 준호 깨우세요. 혜진이는 재빨리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무척 능숙했어요.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실수한 게 말이에요. 준호를 깨우러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혜진이의 한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준호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7살 손자에게 저는 그냥 사랑스러운 할머니였거든요. 우리 준호 잘 잤어? 네.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잘 잤어. 자, 어서 세수하고 밥 먹자. 준호와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혜진이가 바쁘게 준비하는 모습 말이에요. 평소보다 더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먼저 나가요. 준호 학교 보내주세요. 네, 걱정 말고 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집은 조용해졌지요. 준호와 저만 남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바빠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엄마는 일하러 가야 하니까 바쁜 거야. 할머니는 왜 일 안 해요?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이 찡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준호를 돌보는 게 일이야. 아, 그럼 할머니 일은 저예요? 그래,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조금 마음이 나아졌어요. 적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집에 있으니 더 생각이 많아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나 됐어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는 너무 슬퍼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게다가 병원비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갔지요. 그래서 아들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도연이도 반겼고 혜진이도 좋아했어요. 손자도 생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졌어요.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는 계속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국 쏟은 일처럼 말이에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정말 짐이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서요.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보였어요. 저처럼 혼자 산책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다들 어떻게 사시는 걸까요? 자식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고민을 하실까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와 혜진이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밥을 해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조심했어요. 아침에 실수한 게 자꾸 생각나서요. 다녀왔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거든요.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어. 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지. 너는? 힘들지? 괜찮아요. 도연이는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지요. 곧이어 혜진이도 들어왔어요. 역시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별일 없으셨죠? 응, 없었어. 수고했어.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도연이와 혜진이 모두 피곤한 기색이었거든요. 준호만 열심히 떠들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가족 그림이요. 아빠, 엄마, 할머니 있죠? 준호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밤이 되었어요. 준호가 잠든 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이와 혜진이가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지요. 오늘 또 국 쏟으셨다면서? 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응, 그랬대. 엄마가 미안해 하시더라. 나도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니도 조심하려고 하시는 거 아는데. 혜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도연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힘든 건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혜진이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돼? 나도 좀 쉬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지요. 혜진아. 아니, 어머니가 싫다는 게 아니야. 정말로. 그런데 가끔은 둘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도 싶어. 알아. 나도 미안해.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어머니한테 신경 쓰느라 피곤하고 서로 눈치 보며 사는 것 같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귀를 막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짐이구나.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눈치 봐도 결국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혜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돼?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혜진이가 깨워주고 준호 도시락 챙기고 학교 보내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물 한 잔 따르는 것도 걸음 한 번 걷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오후에 또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갔어요. 무작정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작은 전단지 하나를 봤어요. 바람에 날려서 제 발 앞에 떨어진 거였어요. 마음이 답답하신 분, 기도 상담 가능합니다. 작은 사찰 안내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유독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이 답답하신 분, 딱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전단지를 주워서 자세히 봤어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절이었어요. 가본 적은 없지만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그 순간 문득 가보고 싶어졌어요.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전단지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전단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죄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제가 그 작은 절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들 도연이가 엄마 절에라도 다녀보세요라고 했을 때 솔직히 화가 났어요. 마치 나를 어디론가 떠밀어내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혜진이가 또다시 차갑게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라고 묻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어디든 좋으니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었거든요.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푸르러졌어요. 나무들이, 하늘이, 모든 게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작은 시내가 졸졸 흘렀고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가 법당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법당도 아담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절을 상상했던 제게는 의외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법당으로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삼배를 올리는데 무릎이 아파서 일어서기가 힘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허리는 좀 어떠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스님 한 분이 서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 첫마디가 참 따뜻했어요. 어서 오세요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도 아니고 허리는 좀 어떠세요? 라니. 아, 예. 좀 아픕니다.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니까 그 스님이 자연스럽게 제 팔을 살짝 잡아주시더라고요. 일어나는 걸 도와주시면서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아, 저보다 6살이 위시네요. 제가 56이거든요. 스님이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참 인간적이었어요. 스님 같지 않게 친근했달까요? 보통 절에 가면 스님들이 좀 엄숙하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달랐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날씨가 쌀쌀해서 몸이 굳었을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스님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차탁이 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소나무들이 보였어요. 스님이 차를 우리시는 동안 저는 그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길이 참 정성스러우시더라고요. 찻잔을 닦고 물 온도를 맞추고 차를 우리는 모든 동작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선우라고 합니다. 성은 박씨고요. 선우. 선우 스님. 그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묘하게 친근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달까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조금씩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됐다는 것,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요즘 좀 마음이 힘들다는 것.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혜진이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애도 나름대로 힘들 텐데 시어머니까지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으려고 해도 자꾸만 흘렀어요. 선우 스님은 조용히 제 눈물을 지켜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도도 시부모 모시는 것도 각자 형편이 다른 법입니다. 며느님도 며느님 나름대로 어려우실 테고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대로 서운하실 테고 그런데 그게 누구 탓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더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이도 더 많고 경험도 더 많으니까. 왜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픈 게 덜 아픈가요? 외로운 게 덜 외로운가요? 선우 스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들 나이 드신 분이 좀 참으셔야죠. 며느리도 힘들 텐데 이해해 주세요라고만 했는데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어머님이 외롭고 서운한 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 말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자주 절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주 23번. 갈 때마다 선우 스님을 만났어요. 일부러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땐 법당에서, 어떨 땐 마당을 쓸고 계실 때, 또 어떨 땐 시내 근처에서 걸으실 때, 스님은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분은 정말 스님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스님이시지만 뭔가 더 인간적이었어요. 세상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농담도 잘 하시고. 스님은 언제부터 절에 계셨어요? 5년 전부터요. 그전엔 회사 다녔어요. 회사요? 네. 건축 설계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어지더라고요. 스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친근감을 느꼈어요. 이분도 저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본 분이구나. 그래서 절에 오신 거구나.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저는 우산을 받쳐들고 절에 갔는데 온몸이 다 젖었더라고요. 법당에 들어서니 이미 선우 스님이 계시더군요. 어머, 많이 젖으셨네요.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자기가 입고 계시던 누런 조끼를 벗어서 제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거라도 걸치세요. 감기 들면 안 되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자상하지는 않았어요. 조끼를 받아 입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뭘까요?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고맙습니다, 스님. 천만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스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다정하게 들렸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났어요. 스님의 조끼에서 나던 따뜻한 체온, 제 어깨에 조끼를 걸쳐 주실 때의 조심스러운 손길, 모든 게 자꾸만 떠올랐어요. 혜진이가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도 대답하기 싫었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이 따뜻한 감정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선우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스님이 저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꿈이었어요. 아, 이게 뭘까요? 62살 된 과부가 스님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일일까요? 죄스러운 일일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허리는 어떠세요?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다음 날부터 절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우 스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죄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이 나이에 가슴이 뛴다는 건 말이에요. 그날도 절에 갔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절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집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며느리 혜진이의 눈빛, 아들 도연이의 한숨 섞인 표정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절에 가면 달라요. 선우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해요. 스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이상하게 설레요. 이런 제 마음이 죄스러우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집에서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달부터 관리비도 좀 같이 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도연이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관리비라니요. 저는 국민연금도 변변치 않고 모아둔 돈도 없어요. 젊을 때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제 앞날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 알았어. 겨우 이 말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절로 향했어요.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었거든요. 절 마당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선우 스님이 법당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 앞에서 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스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울면서 하는 말이 횡설수설이었죠. 관리비 이야기며 며느리 눈치 보는 이야기며 나이 들어갈 곳 없는 서러움을 다 털어놓았어요. 선우 스님은 조용히 들어주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셨어야 합니다. 이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제 인생이요? 저한테도 제 인생이 있나요? 어머니, 혹시 출가 전에는 어떤 꿈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의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꿈이라니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예를 배우고 싶었어요. 젊을 때 한문을 좀 배웠는데 붓글씨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때 스님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해보시지 그래요. 마침 사찰 창고에 오래된 먹과 붓이 있어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스님이 창고에서 낡은 벼르며 부시며 가져오셔서 법당 한쪽에 깔아주셨어요. 자, 어머니, 한번 써보세요. 스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가까이 앉으시니까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스님도 사람이구나 싶었죠. 붓을 잡으니까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스님이 제 손을 잡고 붓을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스님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주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함께 고요라는 글자를 썼어요. 스님이 먼저 쓰시고 저도 따라 썼죠. 제 글씨는 엉성했지만 스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니 글씨에 마음이 담겨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함께 글씨를 쓰다 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런 시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시간이 생각났어요. 스님의 따뜻한 손길, 은은한 냄새, 칭찬해 주시던 목소리까지. 잠자리에 누워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을 보니까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인지 부끄러웠어요. 김영순아, 너 미쳤니? 스님이야, 스님. 그것도 나보다 6살이나 어린.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도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이런 마음이 든 게 남편 죽고 나서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절에서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들 몇 분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드렸죠. 기도가 끝나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니까 절이 조용해졌어요. 선우 스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잠깐만 더 계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하늘이 참 예쁘거든요. 마당으로 나갔더니 정말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었죠. 나란히 앉아서 별을 보고 있는데 참 이상했어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안했거든요. 집에서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스님과 있으면 그냥 있어도 괜찮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저도 가끔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크게 흔들었어요. 스님도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스님도 외로우시구나. 스님도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구나 싶었어요. 스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위로의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스님이 할 말이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저도 그런 마음 알 것 같아요. 정말 대담한 말을 했죠.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스님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스님의 눈빛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어머니도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네, 많이 외로웠어요. 특히 밤이 되면 말끝을 흐렸어요.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스님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거울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그동안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오늘은 여자로 보였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어봤어요.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죄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축복일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냥 아이들 어머니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로만 살았어요. 김영순이라는 여자는 없었죠. 그런데 선우 스님을 만나고 나서 잊었던 제 모습을 찾는 것 같아요. 물론 죄책감도 있어요. 스님이잖아요. 그것도 저보다 어린 분이고,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뻔하죠. 늙어서 철없이 굴어서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선우 스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관리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나이 들어갈 곳 없는 서러움, 쓸모없어진 자신에 대한 자책감. 하지만 스님과 함께 서예를 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도 배울 수 있구나.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선우 스님에 대한 이 마음도 그래요. 금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다시 찾게 해준 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스님도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챙겨주시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이 나이에 가슴이 뛴다는 것,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만날 생각에 설렌다는 것. 죄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저도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김영순이라는 여자가 아직 여기 있어요. 무릎이 아팠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거든요. 그냥 살짝 미끄러진 정도였는데 무릎에 통증이 확 올라왔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어머, 괜찮으세요? 선우 스님이 마침 근처에 계시다가 황급히 달려와 주셨어요. 제 팔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스님, 괜찮습니다. 조금 아플 뿐이에요. 아니에요. 방 안에서 찜질을 해드릴게요. 선우 스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저를 부축해서 방 안으로 데려가시더니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무릎에 올려놓아 주셨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예요. 스님의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않거든요.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마워요. 그때 창문 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선우 스님이 잠깐 창문 쪽을 바라보시더라고요. 혹시 누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바람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스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는데 선우 스님이 평소보다 어둠침침해 보이시더라고요. 절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시지 않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스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제가 먼저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는데 분위기가 싸했어요. 다른 신도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수군수군대는 소리도 들렸고요. 요즘 그 스님, 저 집 시어머니랑 너무 살가운 것 같더라. 맞아. 나도 봤는데 둘이 방 안에서 뭔가 하고 있던데. 스님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보기엔 좀 귀가 따가웠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말들을 하는 건지. 영순 보살님, 주지 스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법당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 신도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우 스님과의 일말입니다. 오해가 생기기 전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지 스님의 말씀은 돌려서 하셨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선우 스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희는 아무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오해받을 줄이야. 무릎 아픈 저를 도와주신 것뿐인데 사람들은 다르게 본 거예요. 며칠 뒤에 선우 스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얼굴도 창백하고 말도 없고 저만 보면 고개를 돌리시고 스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선우 스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분간은 절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너무 아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또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구나. 내가 있으면 선우 스님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절에 가지 않았어요. 매일 가던 곳을 안 가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할 일도 없고 누구와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도연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준호 숙제 봐줘야 해서요. 죄송해요. 다들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저만 한가한 거죠. 저만 외로운 거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도 어색했어요. 절에서 있었던 일이 동네까지 퍼진 것 같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대충 받아주시고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았어요. 저 사람 스님이랑 뭔가 있다더라.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해? 요즘 노인들 참. 뒤에서 들리는 소곤거림들이 칼날처럼 아팠어요. 사실도 아닌 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다니.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몇 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도연이가 집에 왔어요.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엄마 앉아보세요. 왜? 무슨 일인데? 절에 다니던 일 말이에요. 아, 도연이 귀에도 들어갔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뭔 소리 들으셨어요? 엄마가 어떤 스님이랑 그런 이야기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라니?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 무릎 아픈 걸 도와주셨을 뿐인데 그게 오해야? 도연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나이에 그런 오해받기 쉬운 행동은 조심하셔야죠. 행동이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아들마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엄마가 외로운 건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이 뭐야? 엄마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오해받을 만한 상황.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내가 뭘 했다고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지? 알겠다. 이제 안 그럴게. 엄마, 화내지 마세요.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 아니면 너희 생각? 도연이가 말없이 있더라고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아픈 걸 도움받은 게 죄인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은 게 죄인가?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선우 스님을 멀리서 봤어요. 저희 집 근처 골목에 서 계시더라고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는데 마침 도연이와 준호가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나 봐요. 선우 스님이 잠시 그쪽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도 숨어서 보고만 있었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거든요. 그게 선우 스님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스님이 저를 떠나셨다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 때문이구나. 내가 있어서 스님이 떠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뭔가 있었나 보다. 스님이 도망가듯 떠났네.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우 스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다는 걸. 저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그런데도 우리는 헤어져야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때 깨달았어요. 선의도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은 아니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감정조차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밤마다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무릎을 다치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 하지만 가정법은 의미 없죠. 현실은 냉정했으니까요. 죄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느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좀 더 굵어졌지만 여전히 제 품에 안겨서 잠들기를 좋아하는 귀여운 손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예전보다 더 무거워졌어요. 혜진이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서 더 바빠졌고 도연이도 회사 일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제 몫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준호 도시락을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에는 온 가족 밥상을 차리죠. 그런데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무거운 것 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라고 하시는데 집에서 어떻게 쉬겠어요. 준호는 돌봐야 하고 집안일은 산더미인데 혜진이한테 엄마 좀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제가 허리가 아픈데 오늘은 설거지 좀 도와줄래라고 하면 어머님 죄송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사 가야 해서요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동시에 나도 사람인데 하는 서운함도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구청에서 나온 홍보 전단지를 보게 됐는데 목조각서에 합동 전시회라고 써 있더군요. 갑자기 오래전 스님께서 조각하시던 불상이 생각났어요.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말이에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볼까 하는 마음에 구청 문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향기로운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다양한 목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상복에 앞치마를 두른 그 사람은 아이들에게 나무 조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칼을 비스듬히 대고 천천히 밀어보세요. 무리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박선우였습니다. 스님이 아닌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분이었어요.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고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들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분이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야 비로소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낳으셨군요. 네, 2년 전에 환속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아닙니다, 어머님.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선우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절에서 일어난 일들, 스님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회의감에 대해서요. 사실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절을 떠나기로 결심하셨나요? 절에서도 여러 소문이 돌았어요. 저에 대한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런 시선들 속에서 수행에 집중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결국 제가 그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였으니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선우님은 지금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절에 있을 때보다는 마음이 편해요. 적어도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 차례였어요. 그동안 겪었던 며느리와의 갈등, 몸이 아픈데도 집안일을 도맡아야 하는 현실,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에 대해서요.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손자는 예쁘지만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선우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며 공감해 주셨고요. 어머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남은 노후를 어머님 뜻대로 사셔보시는 것 말이에요. 제 뜻대로요? 네. 아들, 며느리 뒷바라지만 하시지 말고 어머님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셔보시는 거예요. 선우님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하지만 이 나이에 어떻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카페를 나오면서 선우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제 공방에 한번 구경 오시지 않으실래요? 나무 조각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선우님이 하신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라. 며칠 후 드디어 결심했어요. 도연이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엄마도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어. 작은 방이라도 구해서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다. 도연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 말씀이세요?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엄마도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야.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해요? 아프시면 어쩌고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외로우면 너희 보러 오면 되고. 혜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가 어머님께 상처를 드린 건 아니죠? 상처받은 건 아니야. 그냥 엄마도 내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야. 남은 시간 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 한참 동안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도연이도 결국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럼 엄마 집 근처로 알아볼게요. 뭔가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게. 고마워, 아들아. 준호만은 달랐어요. 오히려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럼 제가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하고만 둘이서 시간 보낼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준호.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한 달 후 드디어 제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25평 정도 되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선우님도 도와주러 오셨어요. 사실 선우님의 목공방이 제 집 아래층에 자리 잡게 된 거였거든요.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든든했어요. 어머님, 혹시 무거운 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아니니까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선우라고 불러주세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어요. 그동안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선우님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산책도 하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오늘 몸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허리도 덜 아프고. 다행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였죠. 준호가 놀러 오는 날에는 셋이서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했어요. 할머니, 선우 할아버지가 만든 목조각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
우리 준호도 배워볼래? 네. 저도 할머니 얼굴 조각해서 선물할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노후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 할머니, 남편 돌아가시고 바로 남자들였다네. 요즘 노인들도 참 뻔뻔해졌어.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점점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행복하다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도연이와 혜진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선우님도 좋은 분인 것 같고요. 어머님을 정말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심이 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선우님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지내고, 저녁에는 함께 시장 보고 밥 해 먹고, 가끔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도 듣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정말 오랜만에 내 시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선우님은 목공방을 점점 키워나가셨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늘어나고 주문 제작도 받으시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선우님도 환속하길 잘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용기를 주셨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선우님이 제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신 거죠. 때로는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관계가 과연 괜찮은 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선우님이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어머님,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나요? 서로 아끼고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우님은 아래층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계시고, 저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만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노인네들이 철없다고 하든 부도덕하다고 하든 이 나이에 외롭지 않은 노후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니까요.